팩트로 말씀드리면서 네. 당분간 네. 정말 뭐 바닥을 거쳐서 지하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말씀드린 대로 50%까지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개인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거 하지 마시고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것도 약간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네네. 부동산 가격이 언제까지 하락을 할 것이고 한 최대한 몇 % 정도 빠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부동산 기간과 하락폭의 개념에서 이제 기간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역사는 대표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IMF 사태가 있었어요. 그 전에 뭐 오일 사태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아닌 상태였고 IMF 때는 이제 글로벌이 조금 이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뭐 FTA 이런 거 연결하면서. 그렇죠. 동조화 현상이 있는 때죠. 그때부터 본다면 IMF 때 우리가 3년 반 걸렸어요. IMF의 그 사태의 위기의 그 원인은 기업 부채가 뭐 1000%까지 가고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결국은 부도가 나면서 이게 연쇄적으로 지금 신형경색처럼 일어나가지고 네네. 한국이 이제 양털깎이를 당한 거죠. 미국에 네. 제가 볼 때 IMF에. 네. 그런데 그때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국민들이 그 뜻이 모아지고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경제를 빨리 달러를 빚을 갚고 다 거품이 제거된 상태에서 새 출발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짝프예요. 그러니까 발언이 일어섰죠. 근데 그게 3년 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는 이제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잖아요. 대출 많이 해가지고. 네. 터졌는데 우리는 원래 너무 가격이 높았다가 조정되는 국면에서 글로벌 금융이 터졌잖아요. 근데 그게 가세했는데 기간은 7년인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조정을 확실하게 못 겪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2008년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기간을 계산해보면 2014년부터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13년 말부터 조금. 근데 그때 부담 지수가 90, 100밖에 안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집값이.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시장이 움직이는 시장은 주택 가격의 부담, 물론 금리 문제와 여러 가지 동결되잖아요. 계산하면 똑같이 수치는 결과도 나오는데 그럴 때 좀 움직이는구나. 근데 대출을 늘리면 더 이게 가수가 붙는구나가 판단이 됐죠. 그때 기간이 한 7년 반이거든요. 그러면 내부 요인이 있을 때 3년 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요인은 그리 크지 않은 상태, 외부 요인으로 한 방 연결됐을 때 7년을 갔다? 그러면 평균만 내도 지금은 이제 내부의 가계부채도 좀 심각하고 뭐 기업의 이제 제2금융권 문제도 있고 중국도 문제가 있고 미국도 좀 계속 갈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외적 또 리스크도 좀 많이 상존하잖아요. 네. 그럼 두 개가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3, 4년은 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 4년은 가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이게 1, 2년에 극복됐다는 건 이미 예전에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 안 터지고 무사히 넘어갔다. 네. 근데 일단 미국이 던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한두 군데 터질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영국이나 어디나 양쪽깎이 대상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제가 볼 때. 하나 터지면 거기서 충분히 정리되고 나면 이제 조금 조정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 계산해보면 제가 볼 때 한 3, 4년은 기본 많으면 5, 6년도 가 있다. 플러스 일본식 장기 침체가 우리한테도 심리적으로 오게 되면 정말 오래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폭은 그 계산상에 의해 가지고 금세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0선이 이제 거래가 되고 정상적인 시장에 보면 지표도 그렇게 나옵니다. 거래량도. 네. 2006년부터 우리가 주택거래 통계를 명확하게 뽑았는데 그전에도 통계는 있지만 건물 토지 지분으로 형태됐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2006년부터는 이제 명확하게 건수별로 했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해 보면은 거래량의 정상적인 게 서울 아파트 경우에 한 평균 월 6,000에서 6,100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3,000 이하면 시장이 안 좋은 거고 1,000 이하면 지금처럼 절벽이고 막 빙하인 건데 네. 그러면 그게 살아나려면은 부담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역산을 해보면은 한 40% 계산이 나와요. 마이너스 40% 정도? 네네. 서울의 경우에. 지방은 지역별로는 40, 50% 내려가 있지만 뭐 또 희소성이 있거나 이런 데들은 뭐 20, 30%는 그칠 거고. 근데 이제 P는 I분의 I라고 있어요. 네.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나 수익률이나
경제의 다른 파트에서 다른 용어를 쓸 뿐이지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자본이 투입된 데 대해서 그 자본의 기여비용에 대해서 기여비용을 그 화폐로 환산한 게 이제 수익률의 개념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자로 돌아오고. 근데 그 개념에서 보면 그 가격에 예금 금리가 5%면은 어느 부동산이나 재화나 사업에 투자했을 때 5% 이상의 수익이 날 때 투자를 하겠죠. 네. 여기서 4%면 그냥 은행에 두는 게 낫잖아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금리하고 시장의 어떤 임대 수익률, 이자 수익률은 이제 같이 균형을 맞춰갔는데 지금 강남 일대나 지방 광양시의 좀 좋은 지역들의 아파트들을 임대 수익률,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하나의 재화를 봤을 때 자본세 차익은 접어두고 네. 그럼 미래에 벌어질 일이니까. 그걸 계산해 보면은 수익률이 1.7에서 2.5밖에 안 나와요. 그럼 그 가격이 지금 금리가 5%로 가잖아요. 예금 금리 지금 5% 들어오잖아요. 네. 4%를 맞추려면 간단하잖아요. 2.5%짜리가 4%를 맞추려면 반토막이 나야지 가격 수준이 맞잖아요. 그런 계산을 해봐도 이건 전상적인 그동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뭐 P는 I분의 R부터 해서 수익률 개념에서 봐도 그렇고 지금 가격은 결론 대출로 쌓아올린 집값이다라는 결론이 다다르게 되고 그러면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단 정부가 공격적으로 또 집값을 떠받친다면 안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뒤에 가서 터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간은 최소 2, 3년, 최대 5, 6년 보고 폭은 최소 20, 30%, 최대 30에서 50%까지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물론 지역별로 입주 물량이 많고 또 현재 입주 물량 많은 데다가 분양 물량까지 겹친 지역들이 좀 있어요. 말씀드린 거 다른 데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원, 뭐 인천, 부산, 진구, 뭐 동탄, 뭐 일부 어느 지역 이런 데들은 또 성남 또 어느 일부 지역은 입주 물량도 있는데 분양 물량도 있어요. 이 시장 속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당분간 네. 정말 뭐 바닥을 거쳐서 지하실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말씀드린 대로 50%까지 갈 수도 있고 심하게 뭐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빼고 나머지들은 말씀드린 대로 20, 30% 조정은 다 있지 않을까. 이미 서초가 뭐 아시겠지만 현금 주축에서 내려갈 일 없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얘기했지만 지금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물론 신고가라고 또 일종의 기레기성 기사를 쓰는 기레기분들이 계신데 서초구에 이것도 이제 팩트로 말씀드리면 네. 서초구에 12개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2개가 신고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잔금까지 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60일 동안 신고를 하잖아요. 네. 계약한 것만 신고를 하지 잔금 확인 안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확인해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머지 10개는 뭐죠? 거래가? 8개가 하락이에요. 그럼 이것도 기사에다 같이 넣어줘야죠. 근데 이걸 안 넣고 신고가만 이게 정말 기레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레기들은 시장을 망칠 뿐이 아니라 나라도 망친다고 봐요. 그래서 기자분들께서 뭐 기레기는 한 분이고 좋은 분은 9분인데 좋은 기자분들이 팩트를 정확히 써줘야겠죠. 서초구도 8개나 하락 거래, 2개는 신고가, 시장이 혼돈소. 이 정도만 해도 균형적이잖아요. 좀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못 보시지만 지금 상황 어떠냐면 서울은 50에서 60%가 다 하락 거래고 상승 거래가 한 20% 정도 되고 상승 거래 중에 중요한 부분은 반 이상이 다 작은 평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80% 생애 최초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젊은 분들이 네. 비싼 건 못 사시니까 1억에서 3억짜리가 거의 뭐 그러니까 300개 중에 20% 정도가 20, 30%의 물량이 다 1억에서 3억짜리 이하예요. 아파트가 1억 5천짜리도 서울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중에 또 20%는 6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것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기 바라고, 그 신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지금 낚시질 하는 것 같은데, 전체 흐름이 신고가는 좀 안 맞잖아요.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왜?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왜? 네. 평수가 강남인데 평수가 120짜리예요. 130짜리. 네네. 그건 당연히 있는 사람들의 일부 리그인데 그거를 일반 시장에 투영되는 건 잘못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도 뭐 덧붙여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평균 매매 가격 서울 뭐 이런 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요즘 보도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왜 안 나오죠? 평균 매매가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전에는 뭐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 12억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저번 달 10월 달 그냥 그 KB나 이쪽에서 계산하는 방식 말고
뭐 가중취득 이런 거 말고 그냥 단순 평균으로. 그냥 거래된 거 제가 600개가 있어요. 그 대충 평균 내보니까 뭐 7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네네. 왜? 저렴한 게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보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비싼 것들은 거래가 안 되고 있고, 저렴하고 가격이 낮은 것들은 그나마 좀 청년들이나 좀 불안감은 아직도 존재하니까 네. 그런 분들이 좀 많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영끌족부터 이제 계산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영끌족이 우리 저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영끌이 2030 세대들이 이제 영끌이라고 주로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은 게 이게 젊은 세대들이 그런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 40, 50대 분들 간혹 있어요, 있기는. 같이 불안해가지고 제가 네. 몇 분 봤는데 일단 2030에 대한 우리가 표현을 안 쓰지만 2030 영끌이라고 안 하잖아요. 5060도 영끌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겠죠. 근데 개념은 지금 젊은이들로 좀 분위기가 같잖아요. 왜? 젊은이들이 지금 약간 상투를 잡은 느낌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투기성으로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영끌이라고 통합을 해가지고 마치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집단 표준화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영끌이라고 무조건 다 나쁘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구분을 말씀드리면, 그 사회자님 보시기에도 영끌이 보통 기사를 보면 재작년부터 영끌이 적을 때는 20, 30% 비중이 거래된 중에 많을 때 뭐 40%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레귤러하게 그냥 3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서울에 이제 우리 다주택, 다세대하고 빌라도 좋은 데가 많은데 그거는 좀 빼고 좀 죄송하지만 아파트만 갖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재작년에 서울의 아파트가 9만 7천 개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4만 한 5천 개가 거래됐습니다. 그럼 더하면 14만 한 2,500가 돼요. 그러면 자르고 14만 개 아파트가 거래가 됐어요. 14만 개 중에 말씀 주신 우리가 평균을 내보면 2030이 한 30% 샀겠구나는 누구나 알잖아요. 네. 최소 30%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14만에 30%는 3일, 3일, 4만 2,500예요. 4만 2,500 중에 그 사람들이 영끌하는 젊은 분들인 거예요. 2030. 4만 2천 세대가 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좀 어렵다고 표현하면 죄송하고 지금 집값이 일반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 84제곱은 더하고 59제곱만 해도 부담되는 수준이 많거든요. 물론 조금 낮은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부담돼요. 근데 다 산단 말이에요, 막. 그래서 이제 혹자 저건 다 아버지들이 도와줬을까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럼 그 42,000원 중에 그 여러분들 우리은행이라든지 뭐 땡땡은행 이렇게 금융기관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금융기관 다니는 분, 또 뭐 경찰 공제조합, 경찰분들, 네. 군인에 계신 서울에도 군부대 있거든요. 군인 공제조합,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단조합, 뭐 교원 공제조합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 연금들을 모으고 이렇게 자본들이 있어가지고 젊은 분들이 새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장기 저리 직장인 대출해줘요. 자체 내에서. 그게 네. 금리가 1%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작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 동아리에서 갭 투자를 유튜브를 하는 걸 제가 확인했고 직접 네. 자주는 안 보이는데 의외로 구독자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냥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원래는 조용히 하는데 그 친구는 대놓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나와가지고 가리키고 네. 뭐 설명하고 네. 뭐 앞서가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뭐 인생이 잘못 간다고 봐요. 저는 너무 큰 돈을 쉽게 버는 방법으로만 하다 문제가 파산하니까 그러면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42,000원 중에 군인공제조와 이런 분들이 사고 있다는 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이제 연락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연락드리는 거예요. 뭐 산다 그러길래 제가 말렸죠. 2년 전에 말리니까 저희는 뭐 군인공제 아들 뭐 이래가지고 1%밖에 안 되니까 사세요. 그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아버지들이 아버지 엄마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또 이제 젊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이 이거 카톡방 단톡방에서 누가 벌었다. 2019년 얘기야. 누가 벌었다 막 규제 강하게 내오기 전에 야 집값 많이 뛰었어. 뭐 5천
투자했는데 1억이 쳤어. 수익률이 200%. 이게 막 카톡방, 단톡방, 점심시간에 자랑질. 이런 게 막 한 2, 3일 동안 붐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아는 젊은이들이 집에만 오면 부모님들 얘기가 투덜투덜댄다는 거예요. 누군 돈 벌고. 이게 이제 붐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럼 능력 있는 분들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능력이 있잖아요. 1%짜리. 그 1% 그분들이 대충 계산해도 10,000명, 2만 명 될 거 아니에요. 2만 개는 거기서 뭐 대기업하고 이런 친구들이 가져갔겠구나 하면 2만 개 남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2만 세대요. 서울이 381만 세대인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을 투기한 분도 있고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벌 때는 뭐 대한민국에 기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야죠. 파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파산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약간 하방 요인이 되고 조정을 겪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거품은 거품대로 가고 빠질 땐 빠진 대로 놔둬야죠. 시장을 자연적으로. 그래야 시장에 다시 균형점을 맞춰서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영끌은 뭐 지금 이렇게 개괄적으로는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좀 딱 말씀드리고 다만 이 영끌 중에 4050이든 2030이든 결혼을 하면서 투기성을 안 가지고 투자성만 가지고 투자 투기성이 없이 그냥 실거주용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에서 애기도 하나 낳았어, 만약에 신혼부부가. 이 상황에서 부담되잖아요. 여기 부담되죠. 그럼 그분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파산을 당하고 경제주체로서 활동이 저하되는 것보다는 국가 경제에 그분들이 빚을 안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은 갚는데 기간을 늘려주는 것 뿐이죠. 유동성 확보해 주는 거. 네. 그걸 해주면서 리딩을 해줄 때 파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유지가 되고 시장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탕감이나 이런 거 없이 일시적으로 지연? 갚는 기간을 연장해 주는 거로 구제해 주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조건? 옵션을 다는 거죠. 전매를 15년 동안 안 하겠다든지. 그럼 누가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물론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나는 영끌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무주택자들이.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면 이게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죠? 네. 살릴 분들은 살리되 누가 봐도 이건 투자 이런 게 전혀 없고 망해봤자 국가에 도움은 안 돼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망하면 그것도 집값에 내려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판단하실 텐데 그것보다는 이 경제추는 살아있고 정부가 공공택지 많잖아요. 공공택지를 자꾸 개발하고 집을 많이 짓게 하는 그쪽에 신경 쓰는 게 전 낫다고 봐요. 같은 우리 서민끼리 서로 죽이고 막 서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니라 네. 정부에 좀 요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영끌 세대분들은 구제는 절대 안 되는 게 기본이다. 네. 단 그중에 실수요자 중에 회생이란 표현은 그렇고 유동성 일시적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계속 가면서 안정적 직장이고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이자를 내는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유지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대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판단드릴게요.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개인이 만약에 A라는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렇게 좀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침체 기간이 이게 말씀 나눈 것처럼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4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에. 그럼 시나리오별로 비중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의 폭이 있잖아요. 그럼 1년일 때 10%가 내려갈 수도 있고 20%가 내려갈 수도 있고 30%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건 3가지 경우가 되고 이거를 4년치까지 하면 12가지 경우 시나리오가 딱 나오잖아요. 2년 동안 10%가 내려갈 때 20%가 내려갈 때 30%. 4년 동안 딱 해보시면 그러면 그동안 대출 받으신 거나 계산해 보시면 그 1년일 때 지출되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4년 뒤에 원상 회복이 되냐 안 되냐는 이 12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계산을 맞추셔가지고 지금 팔고 나중에 30% 내려갔을 때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파는 거고 이 시나리오를 12개를 딱 놓고 본인의 결론은 그거예요.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 현재 내 소득이 얼마냐 딱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몇 프로까지 갔을 때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못 버틸 때는 제2금융권 가가지고 정말 13%짜리 불려야 되는데 그런 거를 딱 하루 이틀만 딴 거 하지 마시고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12가지 시나리오 딱 보시고 결정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시면 그 다음 처리는 간단하거든요. 왜? 집값이 만약에 40% 내려간다고 내가 판단하고 30% 내려간다고 판단하고 정리를 했어. 집값이 지금 만약에 내가 10% 손을 보고 팔았어요. 네. 근데 30% 내려갔을 때 샀으면 어떻게 돼요?
이자 부담도 줄고 네. 20%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확률, 여러 가지 확률들을 12개를 놓고 본인의 생각과 주위에 좀 많이 여쭤봐서 다수의 의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합쳐서 결정하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거의 40% 이상 빠졌어요. 여기서 버티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실거주자를 가능하면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가 집을 가지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좀 시점의 차이지 네. 어차피 이제 아파트 시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는 횡보를 하거나 네.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하락할 수 있다. 네. 하지만 그건 지방의 문제지. 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GTX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다 여기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안 빠질 거다. 네.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도 다 같이 빠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무조건 필연입니다.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바이 개념인데 바이 개념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시세 차익이 없으면 안 사는 거예요. 주식하고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주를 해결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아파트 사는 게 그거죠. 예,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이 안 생긴다. 그럼 굳이 살 필요가 없죠. 왜? 안전한 시세 차익이 전혀 없지만 손해를 안 보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다. 그러면 매매가는 10억이면 여기 전세가는 6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거주만 해결한다라고 한다면 6억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10억의 매매가를 샀어요. 그럼 얘는 이제 떨어지면 9억, 8억, 7억이 될 수 있지만 6억에 들어간 집은 계속 6억이거든요.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보다 더 굉장히 심하게 바이 개념, 시세 차익 개념으로 더 자리가 잡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전할 때, 떨어질 때는 안전한 걸로 옮겨 타는 거죠. 임대가 안전하니까. 네. 월세 개념이 아니니까 전세 개념이니까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은 피해 있는 거죠. 임대로.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개인들은 공매도를 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현금 보유하라고 하는데 사실 현금 보유가 쉽지가 않잖아요. 주식하는 사람한테 현금 들고 있으라고 한 말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 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네, 실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해봐서 네네. 현금 들고 있는 거는 거의 미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주택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거는 무조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냐 임차냐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임차로 해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바이 개념이 시세 차익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세 차익이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게 본인 입장에서 확실하다. 안 삽니다. 안 사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이제 끝물이 되고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미분양이 생기면 시세 차익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미분양이 생기는 거는 시세 차익이 끝난 거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중요한 시장의 변수다라고 미분양에 관한 얘기는 전문가들도 덜어 해요. 미분양이 생기면 안 된다. 미분양이 있는 지역은 조심해라. 근데 이분들이 미분양이 생기는 과정과 미분양이 왜 시장에 이런 위험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죠. 왜냐하면 분양시장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양 현장에만 제가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그걸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고. 그래서 이 미분양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분양이 점점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일반 시장에 영향을 줘서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게 매수자와 매도자의 팽팽한 줄다리기 그런 상황에서 미분양이 확 나와버리면 심리적으로 확실히
이 매수자 우위 쪽으로 확 쏠린다. 그렇죠. 그렇게 완전히 볼 수 꺾이는 거예요. 있겠네요. 예. 완전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그래서 이제 트리거라고 표현하죠. 트리거. 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하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어느 정도 사실은 상승하면서 갖춰지거든요. 네. 예, 저절로 갖춰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트리거가 없으면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트리거가 생겨야 돼요. 그 트리거가 사실은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뭔지 모르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강한 제재가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근데 일관성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은 정확해요. 그게 미분양으로 나타납니다. 아. 트리거 역할을 딱.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공부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트리거 역할들이 반드시 있어요. 예,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께서 네. 타 방송에서 네. 상당히 이거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자극적인 네. 말씀을 하셨는데 실주거자, 네. 무주택자들도 네. 집을 지금 사면 안 된다. 대부분 다 모든 전문가들이 네. 약간 좀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야 무주택자면은 실부저자면은 아니, 실거주자면은 일단 사고 네. 가격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이거는 마치 정답인 듯한 네.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하락 기간의 차이예요. 사실은 대부분 좀 실거주임에도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그분들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냐면 하락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길지 않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이니까 네. 사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좀 떨어져도 버티지 그러면 돼. 네. 근데 그 버티는 기간이 생각보다 사람들은 짧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언제 하락하고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짚어낼 수 있으면 신이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좋은 종목은 그냥 그런 거를 정말 바닥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시점에 그냥 네가 살 수 있으면 사라. 그거 어차피 너는 거주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논리예요. 논리인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 부동산 시장은 하락 기간이 길다는 얘기. 길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하락할 때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7년 동안. 이 기간에 약간의 등락은 있었지만 그냥 거의 하락이었어요. 자를 대고 쫙 그어보면 약간 추세선이 밑으로 네네. 향하는. 네.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집을 가진 사람은 7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리고 싶죠. 이미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면 앞으로 7년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굳이 이걸 맞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뭐 그래 7년 하락하는 거 버티면 되지 않냐. 결국에 우상향. 네. 여기서 버티냐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네.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거주자를 가능하면 말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 실거주자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부자가 집에서. 아닙니다. 네. 지금 이 집을 자기 돈 현금 다 주고 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을걸요. 예. 네. 대부분 다 대출을 끼고 연끌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이 하락 기간을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부자는 버텨요. 부자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이 한 뭐 3억, 4억 정도 하락을 해서 한 6억 정도 간다. 그럼 40% 정도 하락하는 거잖아요. 네. 이 40% 하락하는 걸 숫자로만 보면 정말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버티면 되지. 그 40% 그거. 어차피 돈 많으니까. 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억 가진 사람이 네. 10억짜리 집 사가지고 네. 60% 이게 하락하는 것과 네. 4억 있는 사람이 네. 4억이 있는 사람이 6억 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사서 네.
6억이 되면 얼마예요? 자기 전 재산이 빵원이잖아요. 다 날라갔네요. 예. 이 사람은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분양 상담을 하면서 수천 명을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표현이 진짜 제가 듣고 있으면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절절해요. 근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느낌을 몰라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하락장을 얘기하잖아요. 하락장을 이 뭐라고 할까 공감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경험을 안 해봐서. 이거를 자기가 집을 가지고 하락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진짜 천지 차이예요. 거의 제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상이 지옥이에요. 집을 샀는데 내 돈 정말 죽으라고 노력해서 4억을 벌었어요. 4억을 모아놨어요. 4억을 가지고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집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억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후회라는 감정이 생겨요. 안 살 걸. 그냥 조금만 참았으면. 그러면서 와이프랑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 살 걸. 근데 여기서 또 뭐냐? 영끌을 했잖아요. 대출이 나가. 그렇죠. 이자가 나가. 근데 지금 이자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예. 네. 그럼 이게 이제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죠. 그럼 생활이 팍팍해지죠. 생활이 팍팍해져요. 진짜로. 그렇죠. 500만 원 벌던 사람이 옛날에는 이자로 100만 원을 냈던 게 지금은 이제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돼요. 네. 그럼 쓸 돈이 없어져. 그럼 항상 하소연할 거 아니에요. 우리 쓸 돈도 없어. 우리 외식도 못 해. 그러면 이 집을 사가지고 지금 이런 꼴이 됐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서로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너가 그렇게 사자고만 안 했으면. 그러면 여기서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사자고 했냐? 이게 잘못하면 이혼까지 가겠네요, 진짜. 진짜 이런 사람을 저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은 이 하락 기간을 버티는 게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한번 자세히 댓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폭풍 공감한다는 댓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이런 상황을 겪었던 분들. 내가 이런 거를 내가 그때 이런 거 겪어봤는데 정말 진짜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본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의 이런 절박한 심정을 잘 몰라요. 버티면 되지. 당연히 버티면 돼요. 버티면 됩니다. 근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하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다 꼭대기에 사가지고 왜 다 바닥에서 팔아요? 이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저 바보 아니야? 왜 반대로 해? 아니 꼭대기라는 거 보면 뻔히 아는 거를 왜 그때 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바닥인데 왜 이렇게 못 팔아갖고 난리야.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 사람 심정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 사람은 그 시기에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을 모르고 있다라는. 시장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때 그 분위기에 가장 절절하게 휩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장 꼭대기잖아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요. 고점이잖아요. 그럼 이때 들어가서 먹으려고 해도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률 따져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자들은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 게 맞다. 올라가도 안 들어가는 게 맞다.
근데 네. 심지어 하락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뭐 그런 사람까지 제가 걱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은 사실 뭐 100억, 200억 있는 사람들은 이걸 시기 때마다 사고 파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하락을 맞아야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알면서 맞는다. 그렇죠. 알아도 맞을 수밖에 없는 네. 경우도 있어요. 네. 다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은 팔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파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정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말 영끌해가지고 집 하나 마련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집을 사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전세로 들어가서 그 네. 하락기를 뭐 담담히 바라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좋은 시기가 왔을 때 그때 그렇죠. 사는 게 훨씬 합리적인 결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을 모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데, 그래도 시장을 좀 아는 사람이 조언을 줄 때, 그게 이제, 받아 안는 게 좋은 거죠. 사실은 이걸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장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장 이론이 있잖아요. 사이클이라든지. 네. 그냥 많이 올랐으면 위험한 거예요. 많이 올랐으면 위험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사이클 법칙으로 보면 한 저점에서 한 3배 정도, 2~3배 올라가면 반드시 꺾였거든요. 그럼 지금 거의 딱 그 시점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은연 중에 약간 예를 드실 때 네. 4억 있는 사람이 뭐 네. 6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샀는데 그게 이제 6억이 되면 다 날아가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고점 뒤 40% 정도 빠진 가격이거든요. 그럼 정말 그 시점까지도 빠질 수 있을까요? 네. 아, 진짜요? 네.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거의 40% 이상 빠졌어요. 강남은 안 빠진다. 네. 그랬잖아요. 강남 불패시나 뭐 이런 게 있죠. 강남이 다 대부분이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와. 물론 이제 소형 평형과 대형 평형이 빠지는 정도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제 그때 시기에 따라서 네네. 이제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질문에 있는 거니까 네네. 그때 이제 네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인기 있었던 거는 하락할 때 거의 한 40% 정도 빠져요. 그러면은 그때라고 하신 거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2008년도부터 한 2013년, 14년 네. 그 사이클을 말씀하신 그렇죠.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많이 오른 거는 많이 빠진 거는 한 40% 정도 빠졌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사실 진짜 요번 새 정부 들어와서 네. 뭐 250만 원 공급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부분이 실제로 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하락을 더 가속시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한번 추세가 변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락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이때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 하니까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정부는 뭐예요? 공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준비를 다 해놔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시기는 언제냐? 하락하고 있을 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환할 때 당시에는 그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지금 왜 하필이면 지금 올라가? 이게 뭐냐면 상승장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게 돈이 막 풀렸잖아요. 그걸로 이제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걷어들여야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도 올라가 있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또 마침 인구도 이제 줄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전체 인구가 지금까지는 전체 인구는 늘고 있었거든요. 예, 작년까지. 올해부터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도 줄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하락 요인을 가속화시키는, 플러스 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들은 지금 강화되어 있는 걸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요인이 이게 사실은 전체가 다 바뀌어야 상승을 하는 거예요.
상승장 때는 이게 거의 다 반대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예, 반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은 다 하락 요인이에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네.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네. 혹시라도 좀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네. 좀 괜찮은 지역? 네. 그나마 좀 가격이 오를 만한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그거는 이제 시장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시장 안에 있다라면 이 한 시장이 하락 추세다. 그럼 이 안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 시장이 하락한다. 그럼 여기서 강남이 불패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이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쳐다보시면 안 되고 지방으로 가면 서울 수도권과 별개의 사이클을 가지는 도시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도시들은 이제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반대 논리 같은 거 되죠. 그러네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좀 반대인데. 네,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욕을 얻어먹어요. 네.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여러 개 찾아봤는데 네. 소장님이 나오신 그래서 지방 쪽에서 뭐 약간 좀 뭐 충청이라든지 네. 뭐 경북 네, 예. 그런 쪽에 뭐 인구가 많은 소도시는 괜찮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좀 이유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네.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예.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책을 썼을 때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의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 만든 게 바로 전세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억이 아마 정말 가물가물할 거예요. 기억도 안 날 겁니다. 그때 상황이. 네. 그러니까 2014년, 15년 이때의 매매 시장을 보면 네. 사람들이 집을 안 샀어요. 안 사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뭐라고 했냐? 제발 빚 내서 빚 내게 막 빚을 대출을 막 해줄 테니까 제발 빚 내서 집 사세요. 제발 하소연했어요. 안 사. 그러니까 자 이때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특히 2030 세대들이 집을 절대 안 산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집값은 오를 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네. 2014년 그 당시였어요. 근데 집값은 올랐잖아요. 그때부터 올랐나요? 예. 2014년부터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을 올리게 만든 게 바로 전세예요. 예. 그때 당시에 전세가율이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 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비율. 네네네. 전세가율이 정말 높았어요. 네. 뭐 서울의 웬만한 유명한 아파트들도 70%가 다 넘었고, 그 다음에 좀 중위권에 있는 것들은 80%가 다 넘었고, 우리가 조금 이런 거는 사도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90%를 넘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그런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수도권에 가면 갭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자면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수두룩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억대, 3억대 아파트를 네. 500만 원, 1000만 원만 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때. 그래도 안 샀어요. 그래도 안 샀어. 지금 같으면 눈 감고 막 수십 채 사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방에 이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지역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제가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어디가 괜찮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고 막 득달같이 달려가서 사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거는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로 시장을 변화시키는 얘기는 아직은 제가 영향력이 많지 않지만 네네. 많으세요? 이런 거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찾아서 이제 하시면 돼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려놨어요. 그렇죠. 네. 약간 지방 소도시 중에서 인구가 많은 네.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그죠. 그쪽 네. 지역을 네. 주목을 해라. 근데 결과적으로 전세가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주거용으로 네. 이부용으로 몰린다 그런 의미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네. 음. 몰리는 것보다 네. 이게 전세의 또 그 우리나라 전세 시장의 좀 특성을 이해를 하면 편해요. 예를 들면 전세가 공급이 1이고 네. 수요가 1이다. 네. 그냥 극단적으로. 네. 그러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1이고 수요가 1이다. 예. 그러면은 그냥 똔똔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절대 아니고 올라가요.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협상력이라는 게 있어요. 협상력.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할 때 숫자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전제라는 게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공급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팔려고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 여기서 협상이라는 게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협상력의 차이가 우위에 있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이 1대1이라고 하더라도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사람 쪽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인의 협상력과 임차인의 협상력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냐? 임대인이 월등하게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요. 임대인은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데 손해볼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올리고 봐요. 올리고 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뭐 일단은 협상을 하긴 하는데. 예, 협상을 하는데 네. 협상이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 그렇죠. 그게 이제 들어먹힐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격을 나는 깎아줘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먹히냐? 안 먹히죠. 자, 임대인은 가격 못 올려줘. 그리고 너 안 할 거면 나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은 나 가격 못 올려줘. 임대인도 나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나갈게 해야죠. 내가 나갈게. 네. 내가 나갈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나가는 사람이 손해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사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게 생기는 거예요.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 여기서 협상력을 누가 우위를 가지고 있냐? 임대인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임차인은 이사 비용만 계산을 해봐도 거의 최소 500은 깨져요. 500만 원 정도. 자, 근데 전세에서 이 현실적으로 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를 전세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 최소한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1억을 올려주면 1억을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이자 개념이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자 개념으로 환산을 하면 500만 원 정도 되면 이게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1억 미만은 올려주는 게 오히려 이사를 안 가고 자리에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협상력이 이미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전세라는 상품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세는.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임차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시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몰린다고 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개념을 도입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시를 분석하는데 인구 유입이 없어. 근데 새로운 입주 물량이나 이런 거는 계속 있어. 네.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올라가. 왜 올라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자기가 배운 경제 상식을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 인구가 늘어나야 올라가는데 인구가 줄고 있어. 그리고 새로운 집은 계속 생겨. 아니, 집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올라가지? 이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전세가가 왜 올라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협상력의 차이에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니까. 자, 이게 그래서 전세라는 건 일정 부분 새로운 공급이 계속 되어야만, 오히려 있는 인구보다 새로운 게 계속 공급이 되어야만 안정화시킬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참 딜레마예요, 딜레마.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좋아요. 이 전세라는 제도가. 그렇죠. 근데 얘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예, 이게 딜레마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전세로 살면 안 돼요.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네, 된다. 중요한 언젠가는 타이밍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네. 책에서는 네. 무주택자는 집을 무조건 사라 이랬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사지 마라. 예, 너는 뭐 변절자 같은 이상한 놈이냐, 사이코 같은 놈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제가 변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상승장으로 예측이 됐기 때문에 네. 무주택자는 집을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그때 빨리 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 때 버티다가 하락장이 어느 정도 바닥이다. 이제 그냥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갈아타야 돼요.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떨어져서 허리, 허벅지, 무릎, 이제 발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내 집 마련을 섣불리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죠.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디 이사도 못 갈 거잖아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거지예요. 김기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워낙 또 유명하시지만 아닙니다. 처음 보시는 또 분들을 위해서 아, 간단하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을 해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이제 플랫폼이 이제 리치고를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노우즈의 김기원 대표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심사임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약간 언론사 채널 브릿지라든지 네.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분위기가 정반대였어요. 네. 부동산 분위기 여전히 뜨거웠고 그렇죠. 여전히 막 신고가 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용감하게 데이터 기반 하락을 외치셨던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기억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정말 궁금해가지고 네. 또 제가 좀 기대를 보는 마음으로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앞으로 2년간은 뭐 절대 집 사지 말아야 된다라고 네.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항공모함과 같거든요.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방향을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잖아요. 배 자체가 워낙 크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잠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원의 이제 실거래가 위주의 지수 데이터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조금씩 하락이 되더니 가면 갈수록 하락폭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죠. 여기 이제 주간 데이터거든요. 네. 그리고 주간으로 지금 매매가가 0.4% 이상, 전세가는 거의 0.6%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 쪽으로 이제 이 부동산이나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하락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락폭이 점점점 더 뚝뚝뚝 지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항상 발생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IMF 때도 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고, 금리위기 이후로도 하락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어찌됐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가장 큰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발목 밑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어깨 위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제 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싸게 사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가슴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떨어져서 허리, 허벅지, 무릎, 이제 발바닥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최소한 한 2, 3년 정도의 수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 3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로 내 집 마련을 섣불리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가슴 정도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약간 어떻게 본다면은 부동산의 약간 적정 가치라든지 네. 어느 정도 빠지는 것이 현재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이라든지 그런 게 근거가 이제 있으셔서 말씀하신 근거가, 근거가 있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 지금 이제, 실거래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리치고 팀에서 이제 아직은 앱에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조만간 이제 앱에도 들어갈 텐데, 이 캔들 데이터.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부동산 캔들 차트를 만들었어요. 와, 처음 봤어요. 처음 부동산 보시죠? 캔들 차트는. 이런 거는, 일단 제가 너무 궁금해서. 뭐,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실거래가 어디는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맞아요. 네. 이 극단값, 그러니까 하위 5%, 상위 5%의 극단값을 제외한 이 캔들 차트입니다. 근데 요거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 기준으로 이제 평당, 한 4,300 정도까지 찍었다가, 네. 요게 이제 올해 4월 달이거든요. 지금 쭉 내려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3천만 원 조금 한 3,300 정도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야, 그럼 30% 정도 빠졌네요, 진짜. 30%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한 20% 이상 지금 빠졌죠. 20% 정도,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실거래가가 이제 2006년 이후부터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 하락폭이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계속 더 하락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이 아마도 저는 한 2017년, 18년 정도까지 아마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20, 30%더 빠진다고 더 보시면 빠져야죠. 네. 한 30% 이상 더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하락폭보다 네. 앞으로의 남은 하락폭이 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대단지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잠실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너무 뜨거웠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또 재건축에 대한 멋지게 또 스카이라인 하면서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네. 이거 이제 그 호가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보시면 올해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최저 호가가 26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 호가는 31억이었고요. 네네. 근데 26억 8천만 원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0억 2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의 지금 7억이 떨어진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몇 개월이 안 됐어요. 이게 보시면 6월 달이니까 지금 11월이잖아요. 5개월 지금 조금 지났는데 7억이 빠진 겁니다. 야, 부동산 이렇게 빨리 빠진 건 처음 봤네요, 진짜.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실거래가 캔들 차트에서 보셨지만 지금 분위기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1년인데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거의 30억이었어요. 30억인데 지금 20억 가까이 지금 빠진 거니까 한 10억 빠진 겁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토막이 이미 난 거죠. 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신축단지인 뭐 엘스 같은 경우를 봐도, 엘스를 봐도 이제 요게 한 2억 7천, 한 23억에서 28억 정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호가가 19억까지 20억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지난 1년으로 보면 거의 최고가가 한 26억 정도까지 호가가 평균 호가가 됐다가 지금 20억까지 떨어졌는데 얘도 한 6억 지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 실거래가 캔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보니까 사실 뭐 서울이라고 해서 뭐 강남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겠네요. 예외 없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강남만 좀 보시면, 네. 강남구만 좀 보면, 이 극단값을 제외한, 요거는 좀 극단값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네. 근데 이제 강남이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얼마 네, 전까지도.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은 뭐냐면, 강남도 이제 특히 내년에 아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 하필 내년이에요, 근데? 왜냐면 이제 강남이 사실 그동안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 동안 14,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전세가가 네. 지금 여기는 아직 그렇게 극단값을 좀 제거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강남 쪽에 전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막 7억, 8억씩, 뭐 심지어는 9억씩까지 막 떨어진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제 사용 가치인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 이게 또 매매가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요 이제 그래프가 이제 강남구의 입주 물량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되게 없었죠. 1000세대도 안 됐어요. 네. 근데 내년에 4700세대, 내후년에 7000세대. 그러니까 한 12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주를 할 때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반포에도 요번에 입주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를 못해가지고 계약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기사 혹시 보셨어요? 그 기사 못 봤어요. 아, 못 보셨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해 입주를 한다라는 거는 분양을 한 2년 반이나 3년 전에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19년 정도에 아마 분양을 받았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엄청난 고평가도 아니고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아마 하셨겠냐면 입주할 때 이미 전세가가 분양가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전세금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좀 합해서 잔금을 치르는,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전세가봐도 뚝뚝 지금 강남에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보신 것처럼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내년이랑 내후년에 이제 거의 5000세대, 그 다음에 7000세대가 들어서요.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지금 강남구에 들어서는데 이걸 전부 다 잔금을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많은 자산들이 지금 하락하고 워낙 이제 금리가 또 높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12000세대가 사실 작은 세대수가 아니거든요. 이 중에는 아마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로 인해서 강남의 전세가는 아마 내년에 훨씬 더 안 좋을 거고, 그렇다면 매매가에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앞서서 이제 2024년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안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비단 약간 그런 전반적인 서울이라든지 수도권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도권도 똑같고요. 수도권 중에서 제일 안 좋아질 곳은 인천이죠. 이제 인천은, 네. 인천을 잠깐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제 다시 아까 인천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네네. 인천 이제 제가 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요게 이제 인천의 입주 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장난 아니네요. 예, 요게 이제 올해고, 내년이고요. 24년, 25년까지도 어때요? 지난 예전보다 많네요. 20 몇 년간의 평균치보다 훨씬 많죠. 이야. 자, 안 그래도 지금 인천은 보시면 요게 이제 매매 수급이고 요게 전세 수급인데, 네. 매매 수급이 막대 그래프인데 매매 수급이 아주 낮죠. 그러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매매 시장이 엄청 안 좋은 건데, 보시면 전세도 파란색이죠. 전세 시장도 안 좋아. 근데 입주 물량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시장이 안 좋아지시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 지금 이제 인천이고 또 대구죠. 그래서 그 두 지역이 2023년에 가장 안 좋을 겁니다. 딴 데도 안 좋겠지만, 네네. 예, 특히나 더 안 좋을 곳이 그 두 곳이죠. 네. 사실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대전도 약간 좀 심각한가요? 대전이요? 네. 대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네. 너무나도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과도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터지지 않았다라면, 맞아요.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2020년과 21년에 뜨겁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한 2019년 그때 경기 침체 온다 그러면서 약간 불안불안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리를, 역사상 최저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푸니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버블이 생긴 거죠. 그래서 주식, 코인, 거기다가 부동산까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질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지금 과도하게 고평가되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런 이 주택 구매력 지수 같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껴서 대전에 지금 부동산을 사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부담스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건데,
사실 대전은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별로 없었어요. 2008년도 그때도 그냥 일반적이었네요. 네, 그때도 금융위기 상당히 안 맞아요. 좋았는데. 그러니까 대전은 보시는 이게 이제 요 주황색이 가격 차트인데 네. 굉장히 완만하게 오르죠.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고평가된 기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 코로나 때문에 이 버블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택금융지수가 어때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 껴서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2004년 이후로 지금 2022년이니까 거의 30년 만에 가장 안 좋은 수준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이 금리 인상이 어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급등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우리 호주머니 사정이 어때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코로나 때 우리는 이미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놨죠. 금리가 싸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금리가 싸니까 막 대출 받아서 주식하고 코인하고 뭐 부동산 연끌해서 하고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 역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뭐 막바지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좀 가봐야지 않은 그럼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너무나 많이 빠르게 올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한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번째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끌족들, 막 네. 2021년 코로나 터지고 유동성 풀릴 때, 네. 이러다가 나 완전히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사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너무 많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네. 버틴다면 좀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자, 일단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아까 제가 이제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지역이 있잖아요. 네. 뭐 경남,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도, 세종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지금 팔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좀 버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드셔도. 예. 왜냐면 이제 뭐 정말 빠르면 한 1년 좀 지나면 바닥 찍고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아깝잖아요. 근데 이제 좀 고평가된 지역들, 뭐 서울, 경기도, 뭐 또 입주 물량까지 겹친 인천이나 대구 이런 데는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이미 많이 빠졌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죠. 네, 상상을 해보셔야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빠지면 아마 지금 거의 원금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연금을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사례로는 이제 3억 대출, 주택담보대출 2억은 부부가 각각 1억씩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얘가 지금 벌써 한 7억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도 뭐 시시각각 또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그동안 이자 낸 거, 취득세 낸 거 이런 거 감안하면은 지금 예.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2억이지만 여기서 많이 더 떨어지면 이제 정말 이제 예. 그러신 분들 뭐 정말 어쩌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샀는데 얘가 10억짜리가 벌써 내가 대출을 한 4억 내 돈을 뭐 4억 껴서 대출 6억 받아 샀는데 얘가 만 6억까지 떨어지면 어떤 상황이죠? 내 순자산은 다 날아가고 지금 빚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은 어디 이사도 못 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사 갈 수 없고 팔아도 이걸 팔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거지예요. 빚밖에 없는 거지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아마 계속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담보가치 이제 밑으로까지 떨어지면 이제 경매나 공매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조언을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2021년 10월 달에 제가 그 변곡점이 드디어 왔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니까 지금 팔아야 된다 무조건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사실 그때 제가 드린 그 조언을 들으셔서 그때 파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못 파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유권 외양간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고칠 수조차 지금 없는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그렇죠. 예. 팔려고 내놔도 사실은 팔리지도 않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제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지나갈 거고요. 언젠가 또다시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 하실 때가 올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요, 한번 사면 내가 최소한 2년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거 감안하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년 뒤를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억깨면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안 사야죠. 안 사야죠. 그래서 제가 2020년 초중반에 제가 수도권 부동산은 지금 억깨니까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장은 좋았겠죠. 21년 한 여름까지는 올랐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2년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지금 난리 났죠. 오른 건 뭐 다 떨어지고 그 밑으로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무조건 허리 밑에 사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무릎 밑에 사셔야 되고, 파는 건 언제 팔아야 되냐?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올라갈 때. 왜냐면 진짜 부동산이 무서운 게 뭐냐? 한 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이미 내놔도 안 팔려요. 맞아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올해 3월, 4월 달에는 이미 내놔도 안 팔리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이걸 파셔야지. 이걸 나는 끝까지 한번 상승을 먹어보겠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팔면 자칫 아예 못 팔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번에 좀 실수를 좀 하셨다면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시기를 응원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위기입니다. 대부분이 다 걸려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연끌 푸어라면은 어떤 방법을 동원했더라도 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게 지방 쪽은 좀 지방은 지금 요번 상승기 때요. 네. 서울 수도권보다는 덜 올랐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많이 오른 게 세종, 네. 대전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네. 세종하고 대전은 거의 수도권하고 비슷하게 올랐어요. 대구가 이번에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건 입주 물량이 좀 많아서 그런 거고 대구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세종하고 대구 빼고는 가령 뭐 부산이나 뭐 울산이나 이런 광주 네. 이런 곳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부 대구는 조금 예외라고 보고요.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권만큼 그렇게 가격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약간 상대적으로 지방에 집 마련하신 분 같은 경우에 조금 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네. 수도권이 더 빠질 테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럼 수도권에 집 사는 그 하락폭. 네. 아까 제가 프라이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지방은 그만큼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바닥을 잡는다고 했을 때, 아. 수도권보다는 약간 높게 잡아야 될 거예요. 예. 왜냐면 들어올랐으니까요, 이번에. 예.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서울 집값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견조할 것이다, 내년에 네.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몇몇 논리가 뭐냐면은,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 대책 내놨지만은, 그게 실제로 승인 나고 공급될 때까지 거의 한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은 좀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공급 네. 만능론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그 불안 심리가 집값을 급등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2012년에 하우스부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요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18만 가구밖에 안 됐어요. 네. 많을 때 보통 40만, 50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렇게 보셔야 돼. 변수를 어느 정도 비중을 둘 거냐가 중요한데 이게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종속 변수를 할 수 있는 가격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공급 부족 갖고 집값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금리가 압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고 이게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 공급 불안은 언제 가서 또 반영이 되느냐? 그건 회복기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그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번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랐는데 왜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은 반비례 관계니까 하락을 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언제 반영되느냐, 자산 가격에. 그거는 시장이 안정되고 나서, 그거는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도식적인 사고를 하지 마시고, 시장은요, 그런 변수들이 어떨 때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큰 변수들이 위기 때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공급 부족 갖고 어디 가서 집값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공급 부족에 대한 심리는 지금은 제 생각에 5%도 안 돼요. 그 내년에 가서 시장이 안정이 된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어젠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의제가 설정이 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집값이 빠졌을 때는 그럼 주택 보급률이 그때는 지금도 더 낮잖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뭐 지금 100% 안 되는데 옛날에는 더 그러면 어떻게 볼 때 낮았을 때는 그때 빠졌을 때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항상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무풍선 같아요. 어떨 때는 확 쪼그러들었다가 네네. 어떨 때는 이게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냐? 지금 현재 가장 큰 변수는 뭐겠어요? 바로 다른 변수는 다 무시하고 어떤 변수가 이게 금리가 결국 절대적인 변수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뭐 변수 요것만 있나요? 옆에 또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걸 변수들의 이제 변주곡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뭐 금리가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공급이 부동산의 모든 걸 결정한다. 그거 굉장히 도식적 사고로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변수가 시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작년만 해도 뭐였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공급이라는 불안이었죠. 그때는 컸죠. 언론에서 워낙 또 많이 또 솔직히 좀 부풀린 측면도 있고, 맞아요. 솔직히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변수라는 것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유동적인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마치 경제가 움직이는 유기체라고 하는 것처럼 네. 변수 역시 굉장히 움직이는 유기체다. 그렇죠. 어떨 때는 엄청나게 이게 과대포장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무시되기도 하는. 그렇다 보니까 전망도 어렵고 분석도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금리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 막 계속해서 올리고 사상 초에 빅스텝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변수 중에서 그게 가장 큰 변수로 그렇죠. 자리매김함으로써 사실 이렇게 하락이 유발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인간들은요, 대체적으로 절대치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첫 집을 살 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네. 대출금리가 14%였어요. 그때 다 대출에 집 샀잖아요. 오. 그때는 14%를 별로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어떻게 아파요? 14%. 지금은 어때요? 그러니까 뭐에 민감하느냐? 네. 변화율과 속도에 민감한 거예요. 지금은 집값이 왜 빠지느냐? 저금리에서 갑작스러운 고금리 시대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적응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느 순간 다시 우리가 고금리에 적응을 할 겁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익률은 낮아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에 대한 할인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보통 인간들이요, 네. 그런 위험들을 이렇게 잘 피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결정적인 한 방에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요번에 보면은 다 실수를 했잖아요. 요번에 MZ세대들 막판에 연끌 비트했던 사람들이 학력이 낮을 것 같아요? 다 고학력자들이에요. 석사 있고 박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룹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이 집단적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이런 집단 생활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 혼자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 포모 증후군 아시잖아요. 네. 그만큼 두려운 건 없어요. 왕따 당하는 게 그렇게 왕따 시키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은 인간은요, 그 무리에서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이게 집단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샀습니다. 나만 그렇게 딱 피해가지고 빠져나갈 것 같죠? 그건 많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잘해봐야 한 5%, 10%죠. 대부분이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욕망의 집어등이라고 그래요. 집어등. 이 오징어 잡을 때, 네. 오징어 잡을 때 이렇게 불을 활짝이 켜놓는 걸 집어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 욕망의 집어등이죠. 그러면 그 오징어가 IQ 2나, IQ 5나, IQ 10이나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런 열광적인 분위기가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빠져나가기가. 남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은, 남아 무리에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불안감과 초조감이 팽배하지만 누구나 다 그냥 가 사인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군집 활동이라고 하나요? 군집 행동.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가격의 왜곡도 발생을 하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엄청난 저평가도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변동성 쇼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라고 그러죠. 네네. 이게 이제 거칠게 반복하는 게 금융시장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은 원래 안정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자산화되다 보니까 주식하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돈이라는 그 매개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는 게 그런 거죠.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시골집 같은 거 그렇게 아파트처럼 그렇게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안정적이에요. 이 자산이 돼버리면 근본적으로 변동성이 큽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똑똑해도 사실 이런 군집 행동에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약간 뭐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그렇게 지나고 나면은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다. 네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학대하고 자기를 이제 혐오하고 그런 거죠. 그거 왜 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까? 나는 명색이 말이야 경제학과 나오고 경영학과 나오고 그리고 또 유명대학 경제학과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리고 석사까지 하고 박사까지 했는데 나는 왜 그런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왜 충동 의사결정을 했을까? 네.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베이비부모분들 우울증 많이 걸렸고요. 특히 그 이후에 집값이 급반등하면서 네. 집 잘못 팔아가지고 우울증 걸린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한두 푼입니까? 어. 이게 돈이요. 4억, 심지어 10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머니게임의 주택이 하나의 수단으로서 동원된 거잖아요. 그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이 하우스푸고 네. 이번에는 영끌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떡하겠습니까? 자본주의가 특성인데 그거는. 이게 최대한 그래도 약간 네. 여기에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약간 좀 뭐 팁이라든지 좀 갖춰야 할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빚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네. 빚이 무섭다는 걸 요번에 알 겁니다. 이게 부채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빚을 통해서 자산을 무한대로 늘린다는 이 부채주의 함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얘기 드렸더만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은 말이야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래가지고 10%에서 15% 정도 돈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해서 집을 사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느냐라는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는 빚 많이 내면 부부싸움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고 말았는데 이 빚이라는 것은요 양날의 칼이에요. 모기지가 모터 게이지잖아요. 네. 모터가 죽음이잖아요. 묵음이 되지만 게이지가 서약이잖아요. 이 모기지는 죽음을 서약하고 빌리는 남의 돈이잖아요. 이게 잘 쓰면은 이게 원앙소리 옛날에 영화 원앙소리 있죠. 네. 그건 누렁이 소처럼 나를 지지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 쓰면은 잘 아시다시피 재앙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게 이번에 빚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하셔야 돼. 부채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이라는 것은
항상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MZ세대들이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집값의 우하향을, 그것도 급격한 우하향을 겪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은 어쨌든 간에 무조건 오르는 것만 아니다. 많이 오르면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경제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우상향에 대한 어떤 맹신들은 이게 또 다른 어떤 위험을 부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연끌푸우라면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 고금리 사막을 넘으려면은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다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 절박해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을 가령은 뭐 전세를 놓고 네. 더 싼 전세로 옮긴다든지 빚을 갚을 방법이 없다면은, 특히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는 저는 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아. 그래서 그거 전세 받아서 대출을 갚는 방법, 그렇게 해서라도 부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빚은 결국은 이게 일종의 신용이잖아요. 그렇죠. 신용이고 금융이란 말이에요. 네, 금융은 파이낸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나게 이 부풀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꺼지면은 풍선 만약에 꺼지듯이 엄청나게 이게 변동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부채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더 좀 각성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2023년에 만약에 바닥을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 한번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에 이제 현장에서 전문가시고 네. 공인중개사업도 네. 겸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본다면 정말 그 현장의 분위기를 남들보다 확실히 더 체감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새해 첫 주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 어떤지 궁금합니다. 힘들죠.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빠지는 속도요? 예,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 IMF 외환위기도 봤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봤었고, 우리 2010년도, 12년도 침체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빨리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IMF 외환위기는 좀 먼 옛날 얘기 같지만, 그때는 이런, 물론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망한다는 분위기였으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쳐요. 대외적으로. 지금은 금리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데, 저는 한 2, 3년에 걸쳐서 떨어져야 되는 속도가 거의 한 6개월 만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이게 결국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닥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2010년도 최근 침체기 하락기가 2010년도에서 2012년도였는데 네. 그때 한 2, 3년 정도 서울 기준에서 2, 3년 정도 이제 거쳐서 가격이 조정이 됐는데 그 조정을 지금 6개월 만에 다 갔단 말이에요. 대부분. 하락폭이 그때랑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때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물론 재건축 재개발이나 일부 지역들은 50%까지 빠진 지역들도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일부 지역들은 50% 가까이 간 적도 있고요. 맞아요. 네. 강남구, 서초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30%까지 안 갔고 한 15%에서 20% 정도 간 것 같고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예전 한 2년 떨어지는 속도가 지금 6개월 만에 떨어지니까 체감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빠른 만큼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죠. 정부의 규제 완화도 그렇고요. 규제 강화도 그렇고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했던 규제가 지금 거의 뭐 1년 또 안 돼서 지금 거의 다 풀리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조만간에 또 풀리잖아요. 이번에 그 예고했죠. 1월 달에 규제 지역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7월 달, 9월 달, 11월 달에 거쳐서 지방 풀고 수도권 대부분 풀고 남은 지역들이 경기도 내고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과천시, 하남시, 광명시하고 서울 25개의 구를 남겨뒀는데 원래 메커니즘이라면 이것도 한 3차례, 4차례에 걸쳐서 서울도 노도강 풀고 투기지역부터 풀고 투기과열지구 풀고 조정대상지역 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남겨두고 다 풀겠다라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도 빠르다. 전반적으로 모든 게 빠르다. 하락 속도도 빠르고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고 모든 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빠른 템포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작년 집값 폭락을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예측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2023년 올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폭락을 예측했다는 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예측은 했겠지만 뭐 사실 제 예측보다 하락 속도는 더 빨라요. 저는 금리도 올라갈 줄 알았죠. 네. 금리 올라갈 줄 알았고 2021년이죠. 파월 의장이 뭐 2023년까지는 안 올린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올리겠다. 그래서 제 원래 예상은 1년 전에 제 예상은 2022년 이제 작년이 됐죠. 한 2%까지는 갈 것이다. 2023년에 3% 가고 점진적으로 올리면 한 5%까지 가는데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웬걸 거의 한 뭐 1년 만에 거의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3% 넘어버렸고요. 좀 더 올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더 올린다면 조만간에 한 3.75에서 4%까지 가고 멈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도 굉장히 빠르니까 제 예상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도 빠르니까 당연히 하락 속도도 빠르고요. 규제 완화 속도도 빠른데 2023년이 걱정이기도 하고 중요한 시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2023년에 저는 바닥을 확인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요. 네. 바닥은 확인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바닥은 확인하는데 찍고 V자로 가느냐 L자 장기 침체로 가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 바닥까지 내려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떨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 2023년에 바닥을 확인하느냐 2024년 내년까지 넘어가느냐인데 저는 지금 속도를 보면 2023년에 바닥을 찍을 것 같고요. 바닥을 찍고 V자로 갈지 L자로 갈지는 금리가 인하로가 언제로 인하로 돌았을지 인하가 되더라도 인하 속도는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바닥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등을 뭐 V자로 하느냐 L자로 하느냐를 고민하기 이전에 바닥부터 먼저 찍어야 돼요. L자나 V자나 공통점은 바닥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바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안 좋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더 문제다. 왜냐하면 영끌족이 정말 이제 못 참고 그 보유한 주택을 던지는 시기가 2023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담보 이자율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2023년에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작년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약간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일단 30에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30%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고 재건축 재개발은 50%까지 갔는데 올해는 다른 게 이제 영끌족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바닥의 시그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30에서 50% 정도 빠져야 되고요. 현상이 이제 미분양도 더 늘어나야 되고 미분양이 저는 1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국 10만 원, 서울 수도권 3만 원 정도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 아까 영끌족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막 2020년, 2021년은 막 패닉 바잉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막 샀잖아요. 네네. 이제 반대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닥에 오면 패닉 셀 현상이 생긴단 그렇죠. 말이에요. 맞아요. 네. 투매 현상이 생기는데 2010년에서 2012년도 바라본다면 투매가 언제 나왔냐면 2011년에서 2012년도 정도에 투매가 나왔거든요. 사실 그전에도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고요. 반등을 해가지고 이게 W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2010년에서 2012년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이제 막 팔죠. 불안한 마음에. 사실 사람 마음이 똑같잖아요. 내가 힘들게 내 집 마련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실 손해보고 팔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3년이 고비였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1년은 무조건 버티고 1년 버텨도 답이 안 나오면 2년 차 때부터 이제 막 대출이자 부담이라든지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는데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니까 이게 맞아요. 이중고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1년은 어떻게든 버텨보는데 1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면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2년 넘어가서 3년 차 되면 이제 막 쏟아지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을 보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처럼 3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3년이 위기는 맞아요. 위기는 맞는데 이게 부동산의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막 집어 던져도 안 팔려요. 맞아요. 그게 주식 같으면 이제 손절매 맞아요. 네. 일단 팔리잖아요. 헐값이라도 그렇죠. 네. 던지면 헐값에는 팔리는데 부동산은 이게 심리가 중요한데 지금 아니야. 지금 매수자 우위 시장이잖아요. 규제도 좀 풀리고 가격도 사실 송파 잠실도 한 30%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사는 이유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누구라도 오르는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아무리 급매물이 나와도 둔촌주공도 기대보다는 뭐 10만 청약설이 나왔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굉장히 못했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 마음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을 내놔도 제가 볼 땐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해보면 2012년도, 11년도, 12년도에도 사실 파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제 주변에도 막 집어 던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안 팔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세로 돌리거나 포기하고 몰라 그냥 했는데 2013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반등을 쳐서 그나마 자산을 지킨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급매물이 나오긴 할 겁니다. 2022년 작년에는 사실 매물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급도 마찬가지고요. 집값이 오를 때 2017년에서 2021년 공급이 오를 때 이제 정부에서 하는 얘기가 공급이 부족해. 공급이 부족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건 서울이에요. 맞아요.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요. 나머지 지역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공급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절대적인 공급, 아파트를 막 지어대는 공급. 네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공급은 집주인이 매물을 내놓는 거. 전세. 네. 네, 뭐 네. 집주인이 이제 매물을 팔아야 되니까 급매물을 네네. 내놔야 되는데 2021년도까지는 양도세, 중과세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다 보니까 10억을 벌어도 양도세, 중과세 맞으면 60에서 70%로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10억 벌어가지고 6억, 7억 세금 내고 3억 주머니 그렇게 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없죠 사실. 그때는 또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은데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안 사면 나 영원히 못 살 것 같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두려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난 거죠. 수요도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인구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동을 한 절대적인 수요가 있고 원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불안한 마음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수요, 심리에 따라서 매수자가 늘어나는 수요가 있는데 2021년까지는 공급은 뭐 절대적인 공급은 원래 뭐 많지 않았으니까 서울 같은 경우도 집주인 안 팔려고 하니까 매물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살려는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까 과수요가 생겨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수요가 과수요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가 바라볼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죠. 답을 못 찾으니까 막 규제했는데도 집값이 오르니까 야 원인이 뭐야?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가장 좋은 핑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정부 잘못이 아니잖아요. 야 꾸준히 공급하면 되겠네. 5년, 1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돼. 뭐 지금 오르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라는 면피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 공급 계획 해야 돼. 라는 추세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뭐 공급이 부족한 건 아니었고요. 수요가 과수요인데 지금은 반대 현상이잖아요. 사실 공급은 작년이나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올해 2023년이나 공급이 뭐가 크게 달라지냐고요. 따지고 보면 입주 물량은 3년 전에 분양 물량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나오는 공급 계획들은 아무런 시장 영향 주지 않아요. 시작도 안 했잖아요. 상기 신도시.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높아졌던 수요가 아니야. 집값 떨어질 것 같아. 대출이자 부담이야. 수요가 바닥으로 가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이 많아 보이는 거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23년이 이 수요가 언제 올라올까? 사실 우리도 지금 안 사고 싶잖아요. 사기 싫죠. 불안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왜 불안하냐? 제가 주변에 많이 물어보거든요. 야, 얼마 떨어지면 살래? 라고 하면 사실 30% 정도 이상
또는 그 정도 조정이 되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아니야. 반토막 나야 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30% 조정이 됐는데 왜 안 들어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금리가 해결 안 됐잖아. 금리가 더 오른다는데 야 정부가 대출 풀어준다는데 대출이자 감당할 수 있어? 지금 이 대출 이자를 내고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는데 굳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내가 얻을 이득이 뭐가 있을까?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직 규제도 다 풀리지도 않았어요. 사실 정부 규제라는 게 그거잖아요. 집값 오를 때 한마디로 때리잖아요. 야, 너 집 사지 마. 투기하면 내가 때린다. 세금으로 빼앗아 버릴 거야. 대출도 막아버릴 거야. 막 때리다가 이제 안 때릴 테니까 제발 집 좀 사줘라고 하잖아요. 안 맞는 거는 좋은데 전제 조건은 집값이 올라야죠.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 네가 안 때린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오른다는 확신이 없어. 지금 시장에서는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빠르게 규제를 완화해도 저는 당장 어떤 주택시장의 매수자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나중에 집값 충분히 떨어졌고요.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도 제거가 됐고요. 아, 이 정도면 오를 만해라는 심리가 이제 작동이 될 때에는 이 규제 완화가 효과는 있겠죠. 오히려 그때 되면 또 반대로 이 규제 완화가 또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 그럴 때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는 하락이 좀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만약에 바닥을 확인 못한다 그러면 저는 진짜 장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어떤 식으로도 2023년에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의 반등 정도는 확인을 해야 저는 어느 정도 랠리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2023년이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2023년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네. 또 매수세가 붙기 어려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아, 이제 내가 주식을 좀 알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세게 베팅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얻어맞았을 때 크게 무너지고 뭐 이런 게 많아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자본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 이거를 일단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좀 대단히 많은 열정을 쏟다가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늘상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로부터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짧은 기간을 예측을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알 수 없는 거를 알아내려고 에너지를 많이 쏟다가 좀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게 많아요. 대단히 뭘 잘했다기보다 뭘 하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는 좀 모호한 면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는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는지를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일단 그 점에서는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뭘 안 했다라는 측면에서.